함께 나누는 이달의 세무 상담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상담을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 다가구 주택이 지하층에 주택이 한 층이 있고 지상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이제 주택이 있대요. 2004년도에 5억 원 주고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고 현재 20억 원의 양도를 현재 부부는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대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봅니다. 양도하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다른 주택은 없고 해당 주택에 두 분 다 10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 얼마이고 양도할 때 체크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이제 상담 내용을 갖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2004년도에 5억 주고 샀대요. 부부 공동 명의로. 그리고 다른 주택은 없고 10년 동안 거주했고 2024년도 4월 달에 20억 원 주고 양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과세라는 것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겠네요. 그러면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되는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겠네요. 그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비과세 적용됩니까? 그래서 비과세 네 가지 요건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1세대 판정입니다. 우리가 비과세 적용하려고 할 때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때 1세대 판정 어떻게 하죠?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옆입니다. 위와 아래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보통 위라고 하면은 부모님이겠죠. 그리고 장인, 장모님, 배우자를 포함하니까 밑은 우리 자녀죠. 며느리까지 포함되는 거고 옆은 특이하게 옆은 그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만 의미합니다. 그럼 동일 세대에 해당 여부는 당연히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부부는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세를 구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세대로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부부는 지금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대요. 같이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서류상의 부부이기 때문에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부기 때문에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 결국 첫 번째 요건인 1세대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주택 판정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지는 실지를 갖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을 넘는다. 그럼 뭘로 보냐면 다세대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볼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으로 본다고 하면은 공동주택, 즉 한 세대 한 세대를 갖고 있는 걸 봐서 다주택자로 본다는 겁니다.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다가구 주택이 아까 분명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양도소득세는 원칙, 각각 하나의 주택을 주택으로 본대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가구가 들어가 있어. 그럼 다가구 주택이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는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10채로 본대요. 다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이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양도한다. 그때는 건축법처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가구 주택은 거의 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단독주택으로 보고 있고, 단지 주택 층수가 3계층이 넘는다.
그러면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층수를 산정할 때 항상 과세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은 뭐죠? 지하층. 윗부분 뭐죠? 옥탑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건축법에서 이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옥탑, 위에 있는 거겠네요. 옥탑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옥탑 그 옥탑 면적이 이렇게 수평 투영 면적으로 봤었을 때 8분의 1 이하면은 주택 층수에 산입하지 않은데요. 지하층, 요 밑에 지하층 역시 주택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과세 관청하고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옥탑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지. 아까 건축법에서 분명 옥탑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냐면 좋아, 건축법에서 주택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옥탑 맞아. 근데 옥탑은 건물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용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건물 옥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을 의미하는 옥탑방과는 구별돼. 근데 만약 옥탑방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도 옥탑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층수에서 산입 뺄 수가 없어.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납세자가 졌죠. 납세자는 당연히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그거 빼면 3계층이기 때문에 저 다가구 주택에 맞고요. 비과세 적용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세 관청하고 다툼이 일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법원 판사는 야 이거 옥탑이 아니고 옥탑방이잖아. 옥탑방은 주택 층수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아.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게 혹시 다가구 주택, 특히 비과세 적용 대상인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옥탑에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주거로 월세를 줬다 아니면 전세로 줬다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택들은 양도하기 전에 멸실을 하든지 용도를 바꿔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층 요 밑에 우리 사실관계 보니까 이분도 똑같네요. 지하층과 1층에서 3층이 주택이에요.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주택 층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으로 기재가 돼 있죠. 근데 최근에 어떤 게 쟁점이 됐냐면 요게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주택 층수에 제외되는 지하층의 의미는 뭐냐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인 거. 그러니까 한 층이 그 세로 길이 있잖아요. 높이. 이게 2분의 1이 땅속에 박혀 있을 때 그때 지하층이라고 하고 그 지하층은 층수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주변을 보세요. 지표면으로 2분의 1이 올라온 다가구 주택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도 과세관청과 쟁점이 됐는데 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고 이게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도 아니고 취득하고 나서 내가 증축하거나 개축한 것도 아닌데 과세관청에서는 2분의 1 이상이 지상으로 도출됐다고 해가지고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이걸 부인하고 이거는 다세대 주택으로 보는 게 맞아. 한 계층만 비과세, 한 계층 그 한 호실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다 과세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 차이가 엄청 났겠죠.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니까 몇 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요거가 이제 심판원에 올라갔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다행히도 납세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이제 결정을 했냐면 쟁점주택은 준공허가 당시부터 공부상 다가구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준공검사 필증 및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르면은 쟁점주택은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3층의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요거가 된다.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의 구조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공부상 다가구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증액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거는 다가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래도 납세자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좀 합리적인, 유리한 이렇게 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층이 지표면의 2분의 1이 솟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뭐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증개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옥탑방은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층수로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뭐 상담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가구 주택이 몇십억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거는. 근데 그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보통 취득하려고 하는 상대방은 뭐냐면, 매수자는 법인이에요. 법인 시행사들이 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멸실을 하고 거기에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나든지 그렇게 쓰려고 이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주택으로서 팔아야 비과세를 받잖아요. 근데 이 주택으로서 팔았을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주택을 사면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소재지에 관계없이 12% 굉장히 높은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특례가 있었냐면, 내가 매매 계약할 때 주택이라고 하면은 설령 잔금 1년제 이 주택을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멸실해서 토지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매매 계약일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관행적으로. 유권 해석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유권 해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후 분부터는 무조건 잔금 청산일에 주택을 갖고 있어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바뀌다 보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이제 틀어집니다. 왜? 매도자는 당연히 비과세 받아야겠죠. 왜? 내가 취득하거나 신축했을 때 비용은 적은데 지금 몇십억 되니까 무조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비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비과세를 받으려고 잔금까지 끌고 가려다 보니까 매수자가 거의 대부분 법인인데, 첫 번째,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12%. 두 번째,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주택으로 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법인 입장,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얘는 주택으로 사면 안 돼요. 근데 매도자는 무조건 주택으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거래가 안 됐습니다.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으로 사면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 대출도 안 나오니까 매도 잔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홀딩되고 있다가 요즘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법인에서 돈이 나와야 매매대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양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근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멸실을 하는 조건으로 취득을 하고,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4% 일반 세율만 내고, 그 다음에 대출 받고, 어쩔 수 없이 양도자는 비과세는 못 받되 양도 대금을 더 얹어져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즘 거래가 하나 둘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 끝까지 비과세를 관철하려면은 잔금일까지 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중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멸실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요거를 포기하면은 세금을 미리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만큼을 양도대가로 더 얹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짜셔야 된다. 그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 요건 체크 한번 해볼까요? 2024년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양도를 합니다. 먼저 보유 요건,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된다고요? 2년. 언제부터요? 취득일부터.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거고, 거주 요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주 요건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만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이 주택은 2004년도에 취득했네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은 없죠. 그래서 이 주택은 비과세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 해볼게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죠? 남편 따로, 부인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12억 원 초과되는 거는 과세되는 양도차익이니까 발로 내야겠죠. 전체 양도차익 얼마요? 15억 원. 15억 원 중에 비과세되는 양도차익하고 과세되는 양도차익 발로 내겠습니다. 어떻게?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20억 원분의 20억 원 중에서 12억 초과되는 거, 이게 과세되는 양도차익이겠네요. 발라보니까 9억 원 중에서 3억 원, 여기 3억 원이네요. 잘못 계산됐네요. 9억 원 중에서 잠깐만요. 전체 15억 원 중에서 9억 원은 비과세. 그 다음에 6억 원은 과세되는 양도차익이겠네요. 근데 남편과 부인이 반반씩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남편 3억, 부인 3억. 이렇게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적용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짜리와 4%짜리가 있습니다. 4%짜리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니까 4%짜리를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4%짜리를 적용받았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법 보유기간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 각각 40%를 한도로 합니다. 맥시멈 10년 거주했기 때문에 80%가 공제가 되죠.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3억 양도차익 중에 2억 4천이 차감되고 6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각각 8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5억 양도차익이 발생했어요. 개인당 800만 원만, 8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세금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이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게 좋습니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게 좋죠. 왜? 똑같은 케이스에서 만약 이 주택이 단독명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합해진 6억이죠? 6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 즉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합계 금액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증여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례이지만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봤어요. 비과세 이제 적용 요건 4가지 봤고, 다주택자에 대한 쟁점 내용들, 특히 옥탑과 관련된 거, 지하층과 관련된 내용 봤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